오늘은 간단하게 시황이나 이런 거 말고, 동향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포트폴리오에 대한 혹은 시장이 이제 진행될 때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간단하게만 우리가 한두 가지 거론하고 끝낼 건데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혼조세입니다. 어제 괜찮게 움직였고, 어제 반등했죠. 그리고 오늘은 방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아직 추세적으로는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뉴스 보도 자체로 놓고 보면 그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 높은 것 같아서 뭐 실제로 셧다운이 발생하고 나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죠. 옛날에 보시면 12월 23일자입니다. 작년도 말. 그죠? 이 얘기는 202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온스당 4,000달러까지 간다고. 지금 얼마 하고 있느냐? 금값이 이거거든요. 노란 거. 지금 온스당 1,848원 내려왔어요. 지금 요새 유가 얘기하고 있죠. 증산 왔으면 1,150달러까지 간다고 난리치는 옛날에 골드만삭스가 아마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에 그때 배럴당 200달러까지 간다고 아마 난리쳤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또 국채가 지금 7%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막 얘기를 해대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상승 강도가 일정 부분은 줄어들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들으면 공포에 휩싸이기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액션들이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뭐 일정 부분 추세적 상승, 즉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당장 쓴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렇게 과도하게 움직임이 되기 전에 뭔가 반대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된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 근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한 파악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뉴스 보도만 가지고는 잘못된 오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 보면 달러 인덱스가 좀 밑으로 내렸거든요. 최근 급등세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오늘 장중 보면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쭉 위로 끌고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사실 패턴은. 그리고 유가는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풀 쉬어가고 있는 것 같고, 90달러, 93달러까지인가 올라갔다가, 이 검은색입니다.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고요. 검은 게 유가, 노란 게 노란 게 금, 요 파란색이 구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 그다음에 생산 증산 두 가지에 맞물리는 형태가 발생하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다시 전개가 되거든요. 뒤바뀌는 거죠. 물론 유가가 여기서 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150달러까지 가겠느냐? 못 갑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100달러는 찍을 수 있겠느냐? 뭐 금방 찍을 수 있죠. 93달러까지 올라갔는데 뭐 지금도 한 10%만 올라가면 이게 100달러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100달러의 가능성이 제로다, 이게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미친 듯이 계속 치고 올라갈 수는 없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값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달러 인덱스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 금값은 상대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추세 강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그럼 이게 추세 강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를 반등을 해서 잡을 가능성이 높냐? 그러니까 반등으로 해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다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냐?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질 않아요, 금값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달러 인덱스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 금값은 밑으로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최근 이제 금값의 트렌드를 보면, 여기 보면 온스당 2,000달러가 상승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얘가 여기서 있는데 더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에 대한 개념의 논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여기서 잡았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2,000달러까지 올라가는 게 다다. 그러면 2,000달러까지 올라가는 걸 먹을 거냐,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 있는 1,600달러대를 찍는 거, 요 위험성 사실은 거의 반반 정도잖아요. 이런 쪽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잃어버릴 수 있는 거 두 가지도 사실 감안을 해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구리는 넣어놨는데, 구리는 왜 넣어놨냐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그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 조작을 하잖아요. 근데 구리는 그런 공급 조작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사이클을 반영하는 가격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달러 인덱스의 상황관계가 높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방향성과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 달러 인덱스가 위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시기가 글로벌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물려서 얘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가격이 일정 부분 패턴이 빠르게 올라가고 강력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항상 설레발을 치는 인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문가든 뭐든 그게 뭐 골드만삭스니든 뭐 JP 모건이건 그런 쪽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 이상의 능력과 수주를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또 어떤 상황에서 설레발을 치는 그런 대표적인 주자이기도 하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만약에 이걸 믿고 그때 금을 투자하셨던 분이 있다라면 지금은 물려 있겠죠. 그리고 이 물린 거를 회복하는 게 만약에 금을 내가 2,000달러, 온수당 2,000달러에 샀다면 이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과거의 금사례는 1980년대 초반에 정점을 치고 그 정점 시기에 금값을 파는 게 2007년인가요? 2005년인가 6년에 그 정점 가격에 팔 수 있었거든요. 거의 뭐 한 25, 6년 만에 자기가 샀던 가격에 되팔 수 있었던 시기, 그런 패턴을 보인 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투자를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하튼 그리고 이제 다음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트레이딩하고 중장기 투자 중에 어떤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뉴욕 생명 그 투자 대표께서 이 기술주를 빼고 유틸리티를 샀다고 직전인가요? 전전전인가요? 동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잘 보시면 여기서 빼면서 기술주를 뺀 건 좋은데 유틸리티는 올라가고 기술주는 내려왔죠. 근데 최근 패턴을 보면 다 아래로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물며 유틸리티는 그 하락 강도가 더 셉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거를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분도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전을 시킨 거지 주식 포트폴리오 확대하지는 않았다고 그분이 아마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가 어설픈 걸 참고로 해서 유틸리티의 주식 포지션을 늘렸다면 낭패를 봤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이 그 규모가 큰 펀드를 운영하는 쪽의 사람들을 참고로 개인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거는 약간은 좀 가려서 잘 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뭐 수천억 단위에서 조 단위를 운영하는 펀드는 대규모로 자금 투자를 한 곳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흔들림이나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근데 개인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짜갈라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펀드나 이런 것들, 기관 펀드나 이런 것들은 장기간 계속 매집을 하거나 이게 축적된 어떤 기존의 매매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내뱉는 말이 지금 현재 액션 플랜으로 모두 다 그 포트폴리오를 짰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액션을 따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려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결론적으로 투자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는 큰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중장기 투자하고 트레이딩 투자 요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투자의 포트폴리오 비율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트레이딩을 할 거냐 중장기 투자를 할 거냐 이 관점을 다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가끔 보여드리는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에 나오는 이제 요번에 그 블로그 나온 거 내용이거든요. 쭉 한번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읽어보시고 밑에 보면 이거 가끔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 이게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가 역전되면 그러니까 단기가 장기보다 높아지면 역전이 되거든요. 이 상황이 된 뒤에 이 경기 수축이 매번 미국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기끼리 그러니까 단기 초단기 그다음에 뭐 장기, 단기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차트는 종합적으로 보든 안 보든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밑으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패턴을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게 인버전이 이 역전이 발생한 뒤에 위험한 게 아니고 역전이 다시 재역전 어인버트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이 상황이 발생하면 그 뒤에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뺀 거거든요. 이게 그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역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연두색이 10년 국채고요. 빨간 게 그 3개월 국채고 이 보라색이 기준금리예요.
근데 이걸 복잡하지만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건 빨간 거하고 보라색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를 조작하면 3년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역전이 됐다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터닝한 뒤에 터닝하잖아요. 터닝한 뒤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경기가 수축하는 패턴을 보이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보여준 패턴이에요. 여기 보시면 70년대 이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요렇게 발생하는, 그러니까 역전됐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이 과정 중에 보시면 장기던 단기던 모두 다 내려오는 패턴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한 차례 더 올리던 뭐 올리지 않던 이런 상황으로 있다가 실제로 내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시기에 10년 국채가 먼저 내려갈지 아니면 금리를 내리는 시기에 맞춰서 내려갈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장단기 금리가 모두 다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그 상황이 경기 수축과 맞물려서 진행될 거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 중장기 투자, 그 다음에 트레이딩 투자, 그 다음에 뭐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중로 놓고 비중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연계해서 드려보면 실제로 우리가 대규모로 주식시장에 작은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야 되는 시기는 이 시기입니다. 경기가 수축되는 여기 끝자락에 대규모로 주식시장에 자금을 포트폴리오 해야 되고,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 하에서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주식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경기 수축이 발생할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야 되는데,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 국채일 수도 있고 예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한 상태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더 높아야 되는 시기고요. 내가 조금 공격적이라면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상당히 조금 더 작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전자산 포지션이 전혀 없이 위험자산에서만 100% 운영하거나 위험자산 비중이 높다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사람 같은 경우엔 굉장히 트레이딩을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아주 짧게 베팅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상업부동산 문제가 터진다거나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 반등이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가능성을 전제하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집합적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모니터링할 수 없는 개인이라면 지금은 안전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자산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위험자산을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얘기는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트레이딩 해야 되는 시기로 왜 왔느냐. 조금 더 길게 당겨보면 이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기술주고 요게 유틸리티인데, 작년 10월, 11월 달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밀려 내려왔잖아요. 이 시기에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늘려도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어도 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내려온 강도가 세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내려갈 폭은 상대적으로 적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일정 부분 많이 회복됐잖아요.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내려갈 폭이 상당히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금 이 주식이 형성되어 있는 차트가 주가 가격이 여기 있는데, 이 가격이 경기 사이클 전체 순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정점에서 수축국면으로 넘어가는 여기 근접한 시기에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주가가 전혀 싼 주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애널이나 뭐 주식 보고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큰 흐름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뭐 내년 EPS 뭐 1분기 EPS 내년 성장 이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는 항상 경기가 정점이 되면 옛날과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현혹돼서 포트폴리오 운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지금 매력적이지 않은 게, 직전에 매력적인 것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잠깐 거론했었던 예전에 단기간에 더블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과도하게 밑으로 쫙 밀려 내려왔었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올 초 1월 달까지 보면 이게 100달러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게 깨진 게 이게 400달러 선에 깨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포지션이 있었고, 두 번째가 메타였어요. 메타도 마찬가지로 이게 메타거든요. 메타가 여기서 위에 고점이 382달러에서 이것도 100달러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왔다가 이게 뭐 애플의 그 광고 관련된 선택권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밑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이거 반등해서 먹은 거거든요. 이런 액션이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를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해서 먹을 수 있는 매력도가 있는 주식이 미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지금 사실 거의 없어요. 혹시나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나이키가 상당히 많이 깨졌습니다. 근데 나이키도 앞에 봤던 테슬라나 메타처럼 큰 폭으로 깨지진 않았어요. 이 한 반토막 정도 났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175, $8 뭐 이렇게까지 갔다가 예, 오늘 급등했는데 여기 보면 $80, $90 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 나면서 이제 점 상승을 쭉 했는데 갭 상승을 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했는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좀 전에 봤던 예를 들면 테슬라나 혹은 메타처럼 엄청나게 큰 폭, 뭐 75%에서 많게는 75% 마이너스 75% 정도씩 막 깨진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매력적으로 볼만하고 잡아서 중장기로 투자할 매력도가 있느냐? 예를 들면 나이키가 많이 빠졌으니까 나이키 많이 빠진 걸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얘도 한 반토막 났으니까 좀 먹으면 한 20-30%는 홀딱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얘가 이 지금 현재 매집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그 투자 포인트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 잘못, 그러니까 요거 들고 있는 상황에 이제 뭐 상업부동산이나 이런 문제가 실제로 터져서 미국에 전체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이 나이키도 예외 없이 이 옆에 있는 저점을 뚫고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내가 이걸 단기간에 투자해서 먹을 수 있는 배팅에 대한 가능성과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의 가능성,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 수축이나 이런,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정 부분을 가지고 여기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주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요새 이제 그 유튜버 뭐 주식시장에 무슨 뭐 아저씨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대규모 손실을 봤다, 뭐 나는 샀다가 팔았다, 뭐 이런 뉴스보들이 지금 올라오는 게 있고, 유튜버 리딩방이나 이런 쪽에서 뭐 작전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뉴스보도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모든 투자는 다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경기 사이클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인지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금이 보장된 상태 하에서 고정된 수익을 얻는 개념, 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고요. 뭐 여기서 국채일 수도 있고 이제 예금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건 그게 뭐 유가든 금이든 혹은 뭐 주식이든 간에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액션을 취하는 그 두 가지 관점의 그 대상의 자산을 가지고 경기 사이클 안에서 대규모로 밀어 넣어야 될 때하고 빼야 될 때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시기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막 빨리 할 건지,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할 건지, 길게 잡고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액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실제로 주식이 싸게 거래될 때 사고자 하는 욕망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전부 다 박살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보랏빛 얘기들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경기 사이클이 확장 국면 안에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경기 사이클이 확장 국면이 끝나가려고 하는 여러 개의 그러니까 상황이 위치해 있으면 좀 우리가 긴 시각으로 놓고 뒤로 물러나서 수익보다는 위험 관리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존재한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쌀 때는 들어가기가 무섭고 정말 비쌀 때는 나오기가 싫은 그런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패단을 내가 뛰어넘으려면 결과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연준이 전문가는 맞는데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요 이제 나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연준 애들이 희망을 주는데 가장 못 맞히는 애들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디 있는지 제가 지금 눈에 영문자로 확 안 보이는데 이거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나오죠. 최악의 경제 예측가들이라고, 연준이. 그래서 연준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